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에 있는 유동자금이 1,10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에는 과연 이 돈이 어디로 갈 것인지 그 투자 흐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보통 시중 유동자금은 불패 신화로 알려진 부동산이나 또 자금 운용이 자유로운 주식 이렇게 두 가지 큰 축으로 투자처가 나뉘곤 합니다. 여러분은 내년 투자처, 부동산과 주식 둘 중 어떤 것을 유심히 보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부동산 대표 또 주식 대표 두 분 모시고 내년도 시중 유동자금의 흐름, 어느 쪽이 우세한지 또 투자를 한다면 부동산과 주식 중에 어떤 곳에 해야 하는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의견도 받아보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로 여러분의 내년도 투자처는 어느 쪽인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토론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실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어딘가 투자를 해서 좀 수익도 내고 싶은데 투자처도 마땅하지 않고 고민을 계속 하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내년 투자는 주식보다는 부동산이다. 아니면 뭐 부동산보다는 주식이다. 두 분의 의견이 다르실 것 같은데 일단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부터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물론 최근에 이제 12, 16 대책 강력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원래 당초 예상에는 내년에도 이제 강력한 강세가 예상이 됐는데 강력한 대책이 나옴으로써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는 약보합세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이요? 네네. 네. 하지만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저금리라든지 유동성, 주택 공급 부족 문제, 뭐 토지 보상금 문제 이런 근본 문제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고가 주택 규제만 강화했기 때문에 뭐 부동산 열기가 꺾였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관망세는 지속되고 있고 또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줬기 그렇죠. 때문에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여전히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매물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원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자, 올해까지는 부동산이 투자가 더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 제가 한국에 되돌아온 게 2014년인데요. 예. 그때는 이제 부동산을 하나 샀었다가 네. 이번에 팔았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반대로 제가 이직을 하면서 제가 운영하는 주식 상품을 런칭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투자가 지금 들어갔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 좀 더 좋게 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부동산보다는 주식이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한국 주식만 하시라는 게 아니고 네, 글로벌 주식,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내년에는 이제 각자 입장을 표명해 주셨고, 그럼 지금 현재 시중의 유동자금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현재 돈의 흐름을 좀 봐야 될 텐데 지금 유동자금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주세요. 사실 뭐 유동자금이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요. 그렇죠. 이게 뭐 수치라든지 상승률을 보면 뭐 최근 한 5년간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뭐 서울 집값도 오르고 지방도 많이 올랐는데 그런 부분을 보자면 결과를 보자면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많이 유입됐다 이렇게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주식시장에도 외국인 자본이라든지 많이 네. 들어가지만 최근 한 5년간 상승률을 보자면 아무래도 좀 안정성이 높은 부동산에 많이 유입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본부장님께서는 최근 유동자금은 어떤 식으로 흘러갔다라고 보여주세요? 네, 뭐 당연히 부동산이었죠. 최근에는. 네, 예. 뭐 아시겠지만 지금 금리 인하를 두 차례 했죠. 예. 네. 금리 인하가 일어나면 당연히 유동성이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서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요. 네. 어느 자산군에 돈이 쏠리느냐? 당연히 지금 보면 부동산으로 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아무래도 한국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 네.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뭐 배당 성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자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을 보시면 글로벌 증시는 올해 23%, 24%나 급등했습니다. 예, 유동자금이 상당히 많은 주식시장으로 갔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올해 보시면 코스피가 겨우 뭐 7.5%밖에 상승 못했고 예. 심지어 코스닥은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만큼 뭐 심각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또 이거 좀 길게 보면 더 심했죠. 코스피가 지난 3년 동안에 7% 올랐으니까요. 네. 네, 거의 뭐 연간 단위로 2%밖에 오르지 못한 시장이었다. 자, 그렇게 따지면 당연히 지금 과거에 계속적으로 늘어났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갔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사실 내년 투자가 이제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아니면 또 뭐 주식과 부동산 사이에서 저희가 좀 토론을 하고 있는 건데 투자 수익률 지금 보면은 뭐 유동훈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주식 시장은 사실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의 성장률이 어떻게 지금 그려지고 있나요? 이게 그래프를 보면 뭐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 뭐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 단순 통계 자료를 떠나서 집값 상승률만 보더라도 뭐 10년, 5년 전 대비해서도 두세 배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 약간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적으로 보면 이제 사실 주식 시장이 더 크고 투자 측면에서도 보면 원래 주식 수익률이 더 높은 게 정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보더라도 7대3 정도 비율로 주식 자산 비중이 더 높은데 예.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부동산이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텐데 네. 물론 안정성이 높고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라는 갭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 부분도 네. 있고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보면 장기 가치 투자가 굉장히 힘든 시대적인 배경과 성격을 좀 가지고 예. 있어요. 저도 예전에 주식 투자도 해봤지만 이게 매일 보게 되고 굉장히 불안하고 이게 팔고 나면 오르고 이게 사실 컨트롤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람이 AI가 아닌 이상 그렇죠. 하루에도 마음이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주식 같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묶어두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게 한 번 계약하면 2년, 보통 한 5년 가지고 가게 그렇죠. 되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팔고 싶어도 안 팔려서 그냥 내버려 뒀는데 오르는 경우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특성상 부동산이 좀 더 강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은 좀 전에 나온 그래프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 뭐 사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북경에서 3년 있다가 들어온 게 2013년 만 2014년 초거든요. 그때 이제 부동산 지표들을 분석했었을 때 예. 저는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니까 네. 우리나라 부동산이 전 세계에서 제일 쌌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투자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또 이제 현재 시점에서 예. 봤었을 때는 그게 좀 다르다는 거죠. 지난 거의 4년, 5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 차트에 나와 있듯이 네.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면 코스피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오히려 더 뭐 올해로 따지면 하락했던 부분도 좀, 있죠. 네, 네, 올해도 그래서 쉽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상대적인 매력도가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주식이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네. 결국은 모든 것은 저는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보기 네네. 때문에 예. 상대적인 수익률이 어떻게 나올 거냐 앞으로 1년을 놓고 봤었을 때 자, 그렇다면 저는 지금은 부동산보다는 주식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좀 전에 나온 그래프 자체를 이제 코스피만 놓고 봤을 때 그렇고 앞서서 해외 주식까지도 포함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해외 주식까지 놓고 보면 오히려 더 수익률이 좋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는 지난 3년 동안에 거의 움직임이 없었죠. 네네. 박스권 2,000선입니다. 이제 2,200 오늘 잠깐 찍었는데요. 예. 그죠? 큰 폭의 상승이 없었죠.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은 글로벌 월드 지수라고 해서 예. 글로벌 주식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24% 상승했고요. 지난 3년간 따지면은 32%나 급등을 했습니다. 32%요? 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추천하고 있는 국가와 지수들이 있는데요. 미국의 나스닥에 대해서는 지난 3, 4년 동안 계속 거의 노래를 부르다시피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3년 동안에 나스닥 지수는 62%나 급등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심천 시장에 대해서도 올해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한 해만 심천 지수가 42%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부동산보다는 수익이 훨씬 높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고 어느 타이밍에 팔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부동산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상대적인 매력도가 제가 볼 때는 주식이 부동산보다는 좀 낮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코스피 지수만 볼 게 아니라 해외까지 보면은 주식 시장에 대한 매력도 그리고 상승 여력이 충분히 더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뭐 하실 말씀도 있으시고. 사실 주식이 굉장히 매력적인 건 사실이고요. 네. 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저도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에만 올인하라고는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더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최근에 많이 상승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되는데 예. 우리 본부장님이나 이런 전문가 같은 경우들은 타이밍을 잘 읽으면서 투자도 잘 하고 하지만 사실 개인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이게 더 오를지 안 오를지 판단하기도 그렇죠. 굉장히 하루에도 정말 힘들고요. 마음이 몇 번씩 바뀌니까. 저도 연락을 많이 받는 게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팔아서 기다리다가 뭐 또 다른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또 다른 투자를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개인들, 뭐 기관들이나 뭐 해외 기관들이 아닌 개인들이 투자하기에는 이렇게 타이밍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저는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예측이 잘 틀린다는 것이거든요. 아. 저도 틀린다. 예측을 하지만 많이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의 장점이 한번 묶어두면 물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이게 많이 오를 때는 많이 오르지만 조정이 될 때도 있는데 그러다가 또 그 시간이 지나면 화폐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환율 방어도 하고 화폐 가치 방어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안정성 측면에서 장기 투자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이 그래도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끝자리 3562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코스피는 접근성이 어렵고 언제 떨어지고 오를지 계속 조마조마해서 어찌 투자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네, 9090님은 당연히 부동산이죠. 정부가 도와주시니 1년에 3억 원 정도 수익 예상합니다. 정부가 도와주시니라는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나 싶습니다. 단어적이네요. 네. 예. 끝자리 2402님이 주식이 더 잘 가길 바랍니다. 부동산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합니다. 차라리 자본시장이 커져서 경제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부동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참 정부가 도와준다는 표현이 좀 뼈를 아프게 그래요. 하는 정부가 최근 계속 규제 일변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설적인 표현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고 지금 뭐 보내주신 것만 봐도 코스피, 부동산, 뭐 주식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각자 이제 선호하시는 것도 있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나 또 소장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일 것 같은데 사실 뭐 미국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유동성이 늘어나면 증시에도 이제 충분히 반영이 되면서 증시가 상승하는 그만큼 효과를 좀 보이는 시장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자본시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요. 지금 무한 경쟁 시대인데 그렇죠. 보시면은 주식시장을 보시면 미국과 중국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올해. 결국 G2의 국가가 그만큼 이 차세대 경쟁력을 막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오르지 못하죠. 그리고 네. 다들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보거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 차세대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자금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경쟁력이 뒤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13년, 14년도에 부동산 투자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산 가치가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가계 부채 비율이 GDP의 70%대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뭐 90%를 훨씬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적인 매력도라는 걸 봐야 되고 네. 또 상대적으로 어떤 가치가 창출이 돼서 앞으로 미래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같이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자금의 흐름이 주식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 경쟁력에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부동산 사실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좀 꼭지가 아닌가라는 불안함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또 추가 규제도 할 수 있다는 식의 표현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네. 끝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같거든요. 아까 시청자 의견을 우리가 들으면서 굉장히 좀 마음도 아팠고 짠한 부분이 이게 아, 정부 정책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바닥에 떨어졌다. 이게 정부가 저는 오히려 도와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네. 사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서민 네. 주거 안정인데 네. 의도는 분명했지만 이게 이제 왜곡이 생기고 너무 규제 일변도로 가다 수요 억제 규제만 했죠. 그래서 왜곡이 생기고 사람들은 욕망이죠. 타인에 대한 욕망.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데 정부는 무조건 규제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왜곡 현상이 생기는 건데 가장 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부동산만 이렇게 급등하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폭락 자체는 더 문제가 되지만 예. 급등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적당하게 주식으로도 흘러가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고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데 지금 너무 부동산 이게 올인 거의 몰빵처럼 이렇게 가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개인의 마음을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억누르는 것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저는 그 배경에는 신뢰의 문제라고 봐요. 이 정책의 일관성, 신뢰.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주식, 금융 쪽에도 사실 전반적인 국민들이 신뢰도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금융기관들도. 그래서 그런 신뢰 회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부동산 너무 이렇게 뭐 부동산만 투자해서 가격만 급등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들, 내 집이 필요하거나 그렇죠. 뭐 내가 여유 자금이 있어서 하나 더 사고 이런 거는 뭐 세금 다 낼 거 내고 하는 거는 충분히 괜찮지만 예. 너무 과도한 투자 뭐 이게 뭐 다섯 채, 열채씩 투기식의, 사고 예. 투기하는 건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우리나라 예. 경제에서
대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네. 사실 뭐 근데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서울에 집을 사고 싶은데 사실 서울에 이제 뭐 집 사기도 어렵다. 네. 뭐 대출도 15억 이상 안 되고 뭐 이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제약은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 이제 이번 정부 대책의 가장 강력한 내용이 초고가 시가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이 안 나오는데 네. 우리 현실적으로 15억 이상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이게 10%가 안 되거든요. 일부죠. 네. 10%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그 대책을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대출이 안 나오고 집을 못 살 것 같은데 사실 9억 이하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렇게 강한 규제를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강남 고가 아파트만 쳐다보지 마시고 자기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필요한 집을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모든 게 강남 안 들어가면 실패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 자체를 저는 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네. 모두 좀 안정을 찾고 좀 자신한테 맞는 상황에 투자 맞게.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고 계세요. 좀 네. 내용을 볼게요. 애플 시가가 우리 시총과 비슷하니 지금 나스닥에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3011님이 주셨고 네. 또 지금 9090님이 이제 리스크 관리가 필수니까 뭔가 리스크를 대비하는 그런 비교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네. 자, 방금 지금 리스크 관리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약간 우선 부동산부터 잠깐 말씀을 네네. 드리면 예. 제가 2014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사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우리가 들여다보는 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쇼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소득 대비해서 주택 가격이 얼마냐, 그리고 또 프라이스 투 렌트라고 해서 네. 임대 수익률이 얼마냐 이런 걸 들여다보거든요. 근데 2014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그 숫자가 낮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건데 지금 딱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지금 아까 서울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도시의 임대 수익률이 우리나라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1.36% 나옵니다. 근데 이 1.36%라는 거는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아요. 임대 최저인가요, 수익률이. 이게? 예.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고점을 찍었다는 얘기죠. 근데 네. 안타까운 것은 원래 시장이라는 게 규제가 너무 많아 버리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원래 풍선효과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규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자연스럽게 숫자를 보고 있으면 투자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1가구 1주택 좋죠. 꼭 한 채는 들고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여러 채를 한 분이 많이 사신다는 있다.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안타깝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해외 쪽으로 또 눈을 네. 돌려서 보시면 나스닥 아까 나왔는데 네, 예.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현재의 그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의 펀드멘탈을 계속 들여다보고 예. 분석을 하는데 너무 좋아요.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20%, 40% 이런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나스닥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코스피에 들여다보고 코스닥에 들여다보면 그런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예, 몇몇 개 빼고 나면. 예. 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해외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는 주식 투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에는 ETF라는 게 정말 많아서 인덱스 펀드. 주식의 방향성이든 아니면 채권에 투자든 아니면 리츠, 부동산 투자든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하신다는 개념에서 글로벌 투자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자,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뭐 그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년 투자는 좀 뭐 부동산이다 아니면 뭐 주식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두 분야의 다크호스라고 꼽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부동산 측면에서 보자면 정부 규제가 9억 초과 투기 과열지구 15억 9억 그렇죠. 초과로 맞춰졌거든요. 예. 그래서 풍선 효과를 예상한다면 제 생각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연락이 많이 오는 게 그런 지역이 아닌 지역들 서울 내에서는 원상계라든지 뭐 관악이라든지 네. 구로라든지 이런 집지 지역들이 않은 상대적으로 지역도 있죠. 실수요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지역들은 대출도 나오고 규제에 또 이렇게 벗어나 있기 있기 때문에. 때문에 정부도 이런 실수요자들을 규제할 수는 없거든요. 모든 집들을 다 이렇게 규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수도권 또 지방 전체적으로 본다면 투기 과열지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서울, 강남 규제가 심해진다고 해서 뭐 부동산이 다 죽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나의 작은 범위 내에서 그렇게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는 다크호스로 꼽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년? 네. 계속 말하고 있는 부분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98년부터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라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때 보시면은 IT 관련주들, 뭐 바이오 종목들, 반도체들 거의 폭등을 하는 시기가 왔었었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에 걱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가다 보니까 나스닥이 자그마치 200%나 급등을 하는 시기가 왔었어요. 그게 이제 닷컴 버블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내년도에 가장 뭐 핫한 게 5G죠. 그렇겠죠. 그만큼 빨리 넘어간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관련된 이 5G 뭐 아니면 내지 4차 산업혁명 버블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는 뭐 10% 20% 오르는 게 아니고요. 훨씬 높은 거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또 내년도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글로벌 경제가 급락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안정적이거나 약간의 회복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주식과 부동산 내년 유망한 투자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인만 소장,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